1945년 5월 8일 베를린의 총통 벙커에서 절망적인 마지막을 맞은 제3제국의 몰락과 함께 유럽 전역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수많은 독일 장교들과 나치 협력자들은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몇 달 전부터 패배를 예견하고 은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최후의 피난처로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전범 탈출 작전의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각지에서 추축국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수천 명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 벌어질 전범 재판이 자신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나치의 모든 지지 세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점입니다. 유럽 대륙 곳곳에는 여전히 파시즘 이념에 깊숙이 동조하거나 강렬한 반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유력 인사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교묘하게 중립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의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했었습니다. 내전의 깊은 상처로 온 나라가 피폐해진 상황에서도 프랑코는 나치 도망자들에게 임시 피난처 역할을 기꺼이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일부 고위 관료들이 독일 동조자들을 극도로 은밀하게 지원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가톨릭 교회의 몇몇 고위 성직자들까지 이러한 대규모 탈출 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수도원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전범들이 새로운 신분증과 여행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성직자들이 직접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임시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유럽 내에 몇 군데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남미 대륙의 아르헨티나가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후안 도밍고 페론은 이러한 유럽 출신 정치적 난민들을 매우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페론 대통령이 이들을 환영한 이유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동정심이나 종교적 자비심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1930년대 후반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 군대에서 무관으로 직접 복무한 경험이 있었고 파시즘의 여러 측면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인 전형적인 이민 국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계와 독일계 주민들이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문화적 유대감과 더불어 페론 정권은 매우 현실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계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 간의 새로운 이념적 갈등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정치권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론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다가올 냉전 시대에서 아르헨티나가 제3세계 비동맹국들의 강력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양 진영 사이에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독일 출신 망명자들이 아르헨티나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군사기술, 항공공학, 로켓 개발, 화학공업 등 다양한 첨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도 독일의 뛰어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빼가기 위해 치열하고 은밀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경제적인 측면도 페론 정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일부 매우 부유한 독일계 사업가들과 아르헨티나 국내의 거대한 독일계 커뮤니티가 이러한 대규모 탈출 작전에 상당한 자금을 은밀히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이 패망한 추축국의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남미 각국으로 은밀하게 이동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중에 차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잡하고 위험한 경로를 통해 이들이 멀고 먼 아르헨티나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이른바 쥐구멍 경로 또는 레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정교한 탈출 네트워크가 유럽 전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독일 본토에서 출발해 중립국 스위스나 스페인을 거쳐 대서양을 건너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로 직접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탈출 경로는 독일에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거쳐 북부 항구 도시 제노바에서 정기 여객선을 타고 남미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1945년 당시의 세계 정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전범들의 선택지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제한적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스탈린이 철권으로 장악한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고, 서쪽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점령지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지역은 여전히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직접적인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고, 아시아 역시 전후 복구와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 과정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의 유일무이한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2차 대전 중에는 공식적으로 엄격한 중립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왔고,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야 형식적으로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전후 처리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실제 탈출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독일 내에서 신분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서류를 위조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치 잔당 조직과 동조 세력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스위스나 스페인 경유시에는 현지의 독일계 공동체나 파시즘 동조자들이 임시 거처와 이동 수단을 제공했고, 때로는 정부 관료들까지 뇌물을 받고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대서양 횡단 구간이었는데, 이때는 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정기 여객선을 이용했고, 선박 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승객 신원 확인을 느슨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후에는 아르헨티나 내 독일계 공동체가 새로운 정착지를 알선해주고 취업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정착 지원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45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수천 명에 달하는 독일 출신 인물들이 아르헨티나에 새롭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제 정세와 아르헨티나 내부 상황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독일 출신 망명자들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떨어져 갔고, 오히려 아르헨티나 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들어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더욱 자세히 알려지고 전범 추적 작업이 국제적으로 체계화되면서 아르헨티나도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5년 페론 정권이 군부 쿠데타로 완전히 무너진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권의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 했기 때문에 이들 독일계 망명자들의 처지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엄 이르기까지도 상당수의 고령 독일인들이 완전히 현지화된 새로운 이름으로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결국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나 독일 정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발각되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뒤늦은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르헨티나의 거대하고 다양한 독일계 공동체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영원히 땅속 깊이 묻고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조용히 마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60년 아돌프 아이히만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서 체포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내 나치 잔존 세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이들 전범들의 최후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 위치, 문화적 친화성, 정치적 계산, 경제적 이익이라는 여러 복합적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악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벌어진 매우 복잡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던 셈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은 당시 정확히 몇 명의 독일인이 아르헨티나로 도피했고 이들 중 실제 전범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치열한 연구와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전후 국제사회의 정의 실현과 과거사 정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점입니다.